HBM3E랑 HBM4랑은 근본적으로 지금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일단 단수도 좀 16단으로 늘어났고요. 성능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HBM이 쇼티지에 큰 몫을 또 한 겁니다.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건 수율도 잘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해도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번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3월 초에 빠진 것들은 보면 일단 3월 초에는 전쟁 발발이라는 이슈로 이제 뺀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급락은 다 전쟁 관련된 거,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한번 폭락이 한번 나왔고요. 11월 초에. 그다음에 2월 초에 폭락이 한번 나왔고요. 3월 초에 또 폭락이 나왔어요. 그 초에 폭락이 나오는 세 달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전달에 1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이격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한 이제 옵션 매매라든지 뭐 선물 매매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벤트가 사실 2월 달은 뭐 금, 은 가격이 하락, 뭐 케비노 씨의 뭐 임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3월 달은 전쟁이라는 엄청 큰 이슈가 생긴 거죠. 갑자기 주말과 3.1절 대체휴일을 쉬는 동안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고, 이거를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빠졌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과하게 빠지는 이틀간의 하락장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주식이 참 어려운 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알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없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뭐 사실은 또 손절하고 뭐 또 급등하니까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3월 초에는 전쟁 발발이라는 이슈였고요. 어제 하락이죠. 이제 3월 둘째 주에 이제 하락은, 월요일 날 하락은 사실은 유가의 폭등이었습니다. 역사상 유가가 이틀 사이에 이렇게 폭등한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나오면서 투매가 좀 나오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매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또 오늘 트럼프의 간밤의 타코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현상이 좀 나왔는데, 지금 계속 급락이 나오면 또 급반등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루는 뭐 매도 사이드카, 하루는 뭐 매수 사이드카,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일단은 유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80불 중반대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19불까지 갔다가 또 금방 또 80불대 중반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전에 얼마였냐면 60불대 중반에서 7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격이 내려오려면 또 다른 이제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 텐데, 아예 전쟁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들이 맘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은 안 끝나더라도 거기 이제 배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공방을 하면서 한 12일 동안 전쟁을 한 기간에도 사실 유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동아시아 쪽에 이제 국가들, 뭐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중동산 이제 가스나 석유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조금 더 위험이 더 커질 거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게 일단 큰 불은, 예를 비유 들면 큰 불이 났는데 주불은 잡혔는데 아직 잔불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장중에 유가가 좀 튀어 올라오면, 90불까지 막 튀어 올라오면 주가가 밀리고, 유가가 또 다시 빠지면 유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지금 역의 상관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당분간 유가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봐야 되는 이제 국제적인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채권 금리와 이제 국제 유가 시세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격 사례를 보면 증시는 급락 후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상황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가냐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되게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뭐 폭격하는 장면들, 뭐 불나는 장면들,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이란이 뭘 했다더라, 그다음에 미국은 또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특수부대를 뭐 투입해서 이 무슨 핵무기 뭐 원료를 뭐 가져온다고 하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공식적인 뉴스로 나올 정도면은 작전이 아닌 거죠, 군사 작전이. 일반인들이 몰라야지 작전인데 다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 역정보죠. 내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 뭐 이제 그리고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집회를 하면 경찰 추산 몇 명,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산 몇 명 다르죠. 사람은 모인 숫자는 정해져 있을 텐데 각자 서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뉴스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더 예민해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뭐 완화 국면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종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엑싯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빠져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예, 이게 전쟁으로 표현을 하려면 트럼프는 혼자 이제 워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로 워가 아니라 지금 컴뱃이거든요. 현재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 작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를 해야 돼요. 물론 변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끝까지 물고 떨어지느냐의 변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정유시설이라든지 뭐 이제 원유 저장 창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불나는 장면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대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조금 약간 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경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폭주를 미국이 막아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이란 쪽도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예, 더 이상 우리한테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먼저 싸움을 멈추냐 뭐 이런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지금 한 뭐 5,500선에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5,800선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뒤는 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6,300을 단숨에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그걸 회복하려면 또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2월 말경에 우리가 이제 6,300까지 갔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했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10배 근처를 가면 사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8배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9배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중간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배 근처 가면 또 이제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뭐 한 15배, 16배까지도 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숨에 삼성전자가 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마 4월 실적을 이제 4월에 나오는 1분기 잠정 실적이라든지 뭐 중간에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비축하는 시간.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5,800 이상은 올라가기는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뭐 빠르면 뭐 3월 말, 뭐 아니면 좀 늘어지면 뭐 4월 달 넘어서야 정고점 부근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10% 안팎 급락했는데 단순한 시장 충격인지 아니면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일까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제 좀 과하게 빠진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은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빠질 이유는 없는데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한 100만 원 선에서 좀 잘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23만 원, 24만 원 가는 거는 좀 또 다른 실적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제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한 200조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균 에버리지가.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00조가 250조, 300조 이렇게 26년도 가이던스가 올라와 줘야 되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마 27년도 상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가이던스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주가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우리가 11월 말에 한 10만 원 선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한 100조 정도 벌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월 달 들어서 20만 원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조가 한 200조까지는 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이던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영업이익 추정치가 2배 올라오니까 주가도 딱 2배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250조, 300조 뭐 이런 이제 가이던스들이 올라가 줘야 조금 더 편하게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하는, 기다리는 시간 정도가 이제 3월 이제 중순이나 3월 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셔서 그런데 조금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전쟁 이슈가 좀 해소되고 각 기업의 이제 호재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더 중요할 걸로 보이고, 우리 전쟁 이슈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나쁜 뉴스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대부분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 이번에 위기에도 50만 원을 잘 버텨줬죠. 50만 원 일시적으로 붕괴하긴 했어도 잘 버텨줬는데 2월 말에 나왔던 호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호재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새만금 지구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로드맵들 제시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 스토리로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또 전고점인 6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만 원대를 잘 지켰던 이유는 그 정도가 지금 자동차 밸류로도 그 정도는 된다.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5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80만 원, 100만 원 가려면 이제 이 성장 스토리들이 입혀져야 되는데 입히는 과정에 지금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외부 변수의 양 하락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장 분위기가 바뀌면 좀 가볍게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은 약 2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개인 매수 vs 외국인 기관 매도 구조는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은 종가보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계속 팔았습니다. 아마 한 삼성전자는 한 30조 가까이 팔았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거의 한 15조 가까이 팔았을 텐데 이게 왜 팔았냐가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빠서? 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지수가 빠지니까 더 추가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올라갈 때도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2월 말에도 우리가 계속 살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펀드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은 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일부 고액 자산가들도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과하게 올라서 포트의 비중이 높아지면 일정 부분을 덜어내는 거죠. 펀드를 설정할 때 만약에 한국 펀드, 뭐 신흥국 지수 펀드다라고 하면 한국의 포지션이 한 10%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한 15%, 16% 되면 10%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팔아야 됩니다. 특정 부분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전 국민이 다 갑자기 알게 된 MSCI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이제 ETF가 있는데 EWI라는 이제 ETF가 있죠. 이 ETF도 삼성전자가 여기는 이제 규칙이 뭐냐면 펀드를 만들 때 서로 룰을 정하는 거죠. 한 종목당 2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25%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25%.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 28%까지 올라갔어요. 비중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그러면 3%를 팔아야죠. 이런 물량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2월 하순부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급락장 3월 초까지 소화를 어느 정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물량이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양쪽을 순매수한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회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정해진 규칙 내에서 펀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매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오든 말든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뭐 지금 반도체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아직은 주도 섹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0에서 50%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밸류로 여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전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전력기기 관련된 뭐 이제 전력기기는 약간 변압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전기와 관련된 회사들을 다 보셔야 돼요. 발전, 뭐 송배전,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 이유가 AI 산업이 결국에 성장하면 끝판왕은 지금은 칩이 부족해서 난리지만 나중에는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칩이 있어도 전기가 부족해서 못 돌릴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그래서 뭐 테라파워라든지 이런 데서 SMR 한다고 하는 걸 미국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죠. 네, 그런 것들도 결국에 이제 이 시계열을 좀 빨리 당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뭐 발전부터 이제 전력기기까지 그 안에서 이제 뭐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뭐 연료전지, 그 다음에 ESS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전기랑 관련된 거는 지금 다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그 안에서 좀 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행해야 할 3월 전략은 무엇일까요?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흔들리는 장세에서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하셨을 거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섣부르게 이제 또 이제 배운 원칙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팔게 되고, 근데 또 이제 올라갈 때 따라 사야 된다 이러니까 또 올라갈 때 또 따라 사고, 예, 그거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계좌가 녹죠. 근데 항상 빠졌을 때의 원인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미스가 났다. 만약에 예상은 200억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시장에서 150억 200조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조밖에 못 벌어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깨진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게 있지 않았는데 그냥 전쟁 났다고 빠진 거잖아요. 이거는 심리에 의한 하락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투매보다는 홀드하면서 기다리면서 상황이 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진짜로 원유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소비가 이제 약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 금리 인하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줄지 않겠냐. 이게 완전 과장된 해석을 막 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도 이제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 다 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기우죠. 너무 빠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 통해서 배우셔야 될 거는 펀더멘탈 훼손이 아닌 외부 변수에 의한 단기 하락은 기회다 항상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물론 이게 다시 장기화가 돼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지금 정도의 국면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한두 달 지나면 그때 왜 빠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왜 빠졌는지 2월 초에 왜 빠졌는지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3월 달의 전략은 지금은 주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홀드하시고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수익이 나시면 한 일정 부분 10에서 한 2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셨다가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항상 쓸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의 절반가량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이 이슈가 삼성전자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의미 있는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엑시노스 2600이 이제 우리가 이제 AP라고 하는 건데 구동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휴대폰의 CPU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창업자가 아이폰을 만들고 싶은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뭐 퀄컴이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준다 그래서 설계도 안 해준, 내가 설계한 대로만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여러 군데 노크를 했는데 TSMC도 그때 노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TSMC에 지금 다 뺏겼죠. TSMC 1위 고객은 아직도 애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지금 뭐 S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심장을, 다 퀄컴 걸 썼어요. 퀄컴이 설계한 칩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산화해야 되겠다, 자체 칩을 하겠다 해서 엑시노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시리즈에서는 성공을 하고 어떤 시리즈에서는 탑재를 못하고, 저는 S25를 들고 있는데 S25에는 탑재가 안 됐습니다. 퀄컴 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아무리 본인들이 만들었어도 휴대폰 사업부에서 써보니까 성능이 안 좋다, 그럼 허가를 안 해주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절반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고급 사양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아마 중간 사양부터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들어간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돈을 받아서 버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데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 실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적자가 2027년도가 돼야지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을 삼성전자가 26년 4분기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물량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HBM4에 대한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하나 더 들어가는 칩이 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파운드리에서 만들면서 또 이것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부분.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엑시노스 26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적 부분에서 또 한번 파운드리가 좋아지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을 썼어요. 2나노 뭐 GAA 공정이라고 해서 이걸 쓰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성공을 해서 구동이 잘 되면 앞으로 2나노를 뭘 만들고 싶은,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뭘 만들고 싶은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찾아올 수 있겠죠. 일단은 실제로 구동이 잘 되는 걸 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우리 것도 만들어줘 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손님을 받기 위한 미끼 상품,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스마트폰이 퀄컴 AP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였는데 엑시노스 비중이 확대될 때 원가 구조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라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퀄컴 거를 쓰면 이제 로열티도 줘야 되고 제품값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은 설계를 하고 TSMC에서 만들어서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엑시노스를 전량 다 이제 삼성에서 내재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퀄컴에 이제 줘야 되는 비용들을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게 휴대폰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로 돈이 옮겨가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새지 않으니까 훨씬 더 영업이익단에서는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뭐 이 사업부가 조금 더 나오고 이 사업부가 좀 덜 나올 수는 있어도, 큰 틀로 보면 실적은 조금 더 외부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건 아직 절반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이제 기술 난이도를 좀 높이고 하다 보면 이제 점차 내재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휴대폰 사업부는 열심히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HBM사를 엔비디아에 처음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많은 이제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HBM3E랑 HBM4랑은 근본적으로 지금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일단 단수도 좀 16단으로 늘어났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밑에 베이스 다이가 좀 들어가야 돼요. 단수가 늘어나면 디램 하나하나를 쌓을 때 더 얇게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램의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를 정해져 있는 높이 안에서 단수를 늘리려면 하나의 층이 더 얇아져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이 다 잘하니까 상관없는데, 삼성전자는 NCF 방식이라고 해서 필름을 이제 필름으로 붙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MR 머프라고 해서 뭔가를 주입해서 붙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두 방식 모두 수율은 잡혀가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다이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GPU와 밑에 인터포저가 있고,
그 인터포저를 통해서 HBM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HBM3와 HBM4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IO라고 해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이 통로를 IO라고 하는데 I/O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이게 3E는 1024개였어요. 근데 4부터는 2048개입니다. 그 구멍이 한마디로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통로가 이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2배로 늘어나는 거를 중간에 한번 제어해 줘야 되는 칩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4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하이닉스는 12나노 공정을 씁니다. 그래서 성능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지금 하이닉스는 근데 자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칩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TSMC 거를 갖다 붙여야 돼요. 예,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TSMC 거를 갖다 붙이는 순간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능이 12나노와 또 4나노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HBM4를 돌려보질 않았어요, 아직은. 루빈 이제 만들다고, 베라 루빈 이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22TB 뭐 해가지고, 그걸 요구했는데, 20TB로 기준을 낮춰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기존의 칩 하나하나의 스펙은 잘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GB 뭐 13GB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2048개의 구멍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용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48개로 곱하면 나오는 게 22TB 나와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엔비디아 요구사항이었는데, 아마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막상 돌려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열도 나고 뭐 극한 환경으로 가면 이게 그 정도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좀 낮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에 HBM4 시장에서 결국에는 뭐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는 됐는데 뭐 하이닉스는 안 됐다, 뭐 마이크론은 뭐 완전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오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회사 모두 다 납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자 뉴스로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 공장에 관계자들이 또 와서 또 이제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대량 양산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물량 담당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HBM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필요로 한 데가 예전에는 뭐 엔비디아와 AMD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뭐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물론 TPU도 예전엔 필요했습니다만 더 이제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신제품에 HBM이 무려 16개나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메모리의 이제 중요성을 점차 알게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HBM이 큰 몫을 한 거고, 쇼티지에 큰 몫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마켓 쉐어가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수율도 잘 나와야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또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또 어떻게 수성을 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엔비디아에 침투를 할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총체적으로 HBM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매가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금 주가는 투자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2월 15일 이후에 급등할 때 처음 사셨던 분들은 지금의 변동성 18만 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90만 원 초반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사볼 수는 있다.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나눠 사시면서 가격을 좀 낮추시고,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때 빠져나오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 12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주가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제일 세게 나온 쪽 얘기를 들어보면 맥쿼리 쪽에서 34만 원, 그다음에 뭐 158만 원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20만 원, 만약에 이제 20만 원이라고 하면 24만 원까지 해봐야 20%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20%를 먹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모험을 건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지금 사서 조금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릅니다. 뭐 이게 3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25만 원에서 꺾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데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망이 27년도까지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더 갈 거고요. 27년도에 만약에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어 라는 얘기 나오면 또 주가는 밀릴 수 있으니까 올해 가이던스보다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은 27년 뭐 상반기까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좀 보려고 할 겁니다. 이제 아마 1분기 실적을 보고 나면 1분기 실적 일단 우선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마 이제 2분기,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27년도까지 보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들고 가셔야 되는 시기.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홀드하고 들고 가셔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 주도 섹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 지나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온 쪽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 섹터에 있는 코스닥 섹터에 있는 로봇주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뭐 시메스 뭐 여러 회사들 있죠. 그다음에 뭐 부품 회사로는 뭐 SPG도 있고 뭐 SBB테크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다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에 워낙 시세를 좀 많이 냈고요. 좀 쉬어가야 될 때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움직였고 실자리에서 제대로 못 쉬고 계속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올해는 좀 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초부터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좀 쉬어가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스닥 ETF 붐이 불면서 ETF 수급 때문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 가격까지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수급 때문에 더 갈 수는 있는데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앞으로 이 회사가 이 정도 가치를 받아도 돼라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판단이 나왔을 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중소형 단에 있는 로봇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연초죠. 연초에 움직였던 현대차를 비롯해서 HL만도까지 로봇 원래는 자동차 부품을 하거나 자동차 회사였던 회사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일부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성장성이 부족해서 못 갔던 회사들이 성장성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뭐 HL만도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현대차 1차 벤더 기업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 또 로봇 부품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대기업이 지분 투자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전략은 이미 적용을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해서 2만 원대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만 원을 갔었고요. 2년 있다가 그 지분에 추가로 있었던 옵션을 행사해서 아예 자회사로 만들면서 지금 가격까지 왔죠. 그러면 조금은 좀 많이 오르지 않은가? 올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단순히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회사와 무슨 협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거나 그런 이제 팩트들이 좀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그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는 좋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 중요한 건 지금 밸류가 너무 비싼데 계산이 안 돼요. 밸류에이션이 적자 회사인데 주가는 뭐 지금 거의 10조 이상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에서 시총 3, 4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 5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많이 올랐고 최근에 휴머노이드가 주목받으면서 또 한 번 올랐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 주가를 지키고 더 올라가려면 진짜 휴머노이드 사업을 삼성전자와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죠. 청사진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아직은 뚜렷한 청사진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회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최근에는 좀 많이 쉬었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좀 좋아 보인다. 흑자도 좀 나기 시작을 했고, LG전자도 지금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2대 주주로 있는 이제 로보티즈 2대 주주가 LG전자니까 종목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쉰 종목들은 올라갈 여력이 있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기에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거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로봇주를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로봇주는 보수적으로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싼 로봇주는 여전히 현대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받는 현대자동차. 이번 하락은 단순한 시장 변동인지 아니면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긴 신호일까요? 펀더멘탈은 뭐 지금 현재는 자동차 팔아서 번 돈밖에 없죠. 로봇을 팔아서 번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 요연한 일이고 아직은 로봇은 투자하는 단계인데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으로 계산하는 밸류에이션으로 해도 지금 주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만 원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20만 원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저평가받았다. 지금 평가 금액이 도요타보다 아직 쌉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럼 한 50만 원 정도 선이 현대차 주가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고 50만 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이라는 성장성을 붙여서 자동차 산업이 원래 한동안 성장을 못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부 가치보다 절반 평가를 받았으니까 현대차 20만 원, 20만 5만 원 있을 때 PBR이 청산 가치가 0.5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 PER은 5배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PER이 10배 넘었고요. PBR이 이제 한 1배 조금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상화됐다는 거죠. 회사가 가치를 평가를 잘 받고 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면 그동안 그 저평가를 줬냐?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적을 아무리 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크아웃이야. 그러고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28년도부터 로봇을 만든다는 계획, 지금 새만금에다가 이제 여러 청사진들을 보여줬죠. 투자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반영되면서 밸류를 올리는 단계. 그래서 PR 밸류로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한 20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적어도 한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뭐 올해 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기회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이번에 5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 폭락장에도 사실 현대차는 그 전에 한 2, 3일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오르기 직전 가격까지 밀렸다가 뭐 제자리 지키는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50만 원에 대한 이제 단단한 지지선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50만 원 초반까지 내리거나 50만 원 밑으로 빠지면 더 좋은 기회고요. 또 현재 한 55, 2, 3만 원 있을 때도 충분히 뭐 매수는 해볼 수 있다. 대신에 이런 대형주 사실 때 한꺼번에 사시지 마시고 좀 빠질 때 뭐 음봉이 나올 때 이럴 때 좀 나눠서 사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단가를 싸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현대차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기업 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테슬라 비교하면 또 화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테슬라 PER 200배 돼요. 그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적을 때 한 150배, 많을 때 한 200배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전 세계 1위 시총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좀 쌉니다. 그렇게 따지면 PER 기준으로 한 22배, 23배 가격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성장성, 뭐 테슬라의 성장성을 지금 미국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0배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한 해 번 돈을 가지고 200년을 끌어와야 지금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러면 조금 좀 비싼 건데 이제 현대차 로봇하고 뭐 자율주행도 하고 다 하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만 이제 10배 좀 넘었습니다. 11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뭐 20배 가는 거는 뭐 되게 쉽지 않을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좀 올리는 식이죠. 실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 실적 뭐 고만고만한데 뭐 이제 지난 분기랑 똑같이 벌었는데 왜 주가가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밸류에이션을 지금 땡겨오는 중이다. 로봇을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이익분들을 예측하면서 올리는 과정이죠. 우리 예전에 2차 전지가 급등했을 때 성장이 너무 좋다라는 것 때문에 2, 3년치를 주가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런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이제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급등하는 이유는 로봇 사업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현대차는 지금도 너무 싼 로봇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만한 이벤트나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모멘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갑자기 전쟁 터지면서 제자리까지 다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이제 새만금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하나 잘해가지고 현대차가 뭐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의왕에 가면 로봇 현대차에서 여러 가지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있고요. 휴머노이드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일부 사족 보행 로봇이랑 이런 것들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은 지금 따로 또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있으면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차후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를 한번 재평가되는 뭐 기회가 될 거고,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 섹터 펀드들은 팔아야 됩니다.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 밸류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로 보면 비싸진 거죠. 근데 로봇으로 보고 사는 쪽은, 성장성을 보고 사는 돈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멤버 체인지 중이다, 주주들이.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뭐 충분히 좀 뭐 좋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 갔던 한 67만 원이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가격을 충분히 넘어가서 올해 안으로 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전력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원전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원전 산업이 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원전주들 보면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우리기술, BHI, 한전기술도 많이 올라왔고, 한전 KPS, 한국전력까지도 올랐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비싸 보이고 한데, 원전주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PER, 뭐 PBR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이쪽은 워낙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수주를 하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시키는데 빠르면 한 3, 4년, 길면은 뭐 7, 8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 잔고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조선업과 약간 좀 비슷한데, 조선 사이클은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뭐 길면 한 4년 정도로 걸리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좀 주가가 먼저 선행하죠. 수주 잔고를 보고 먼저 올라갑니다. 조선주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 주가가 스타트해서 막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갈 때 여전히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도 보면 실적은 지금 거의 없는데 수주 잔고를 보셔야 되고요. 기업마다 수주 잔고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리포트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전 세계 원전 관련된 기업들과 전력기 관련된 기업들이랑 이제 발전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EV 에비타라는 걸 써요. 그래서 PER로 계산 안 되는 회사들, 사업 구조상 돈이 한참 뒤에 들어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EV 에비타라는 공식을 써서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비교해 보면 이제 뭐 투자 에너빌리티는 뭐 약간의 고평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안 갖고 있는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기가 부족해질 거다라는 당연한 명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좀 있으면 전기가 부족해서 난릴 거다. 반도체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 센터 지으면 뭐하냐. 그걸 돌릴 만한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전기차가 우리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면 이 전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2차 전지 처음 유행할 때. 그때 뭐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AI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이걸 도입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검색 엔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돌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사용처는 점점 확대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전기 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복지국가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되게 춥고 뭐 빙하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되게 풍부합니다. 수력만 가지고도 전 국민이 전기를 쓰고 남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빨랐던 이유도 수력이니까 이제 청정 에너지죠, 사실은. 수력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력만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SMR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누구랑 하기로 했냐면 한국이랑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테라파워라든지 이런 데서 또 SMR을 하는 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줬고, 지금 급합니다. 빅텍들이 전기는 더 필요하는데 이거를 조달하려면 기존에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각 전력회사들이 하는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을 불러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도 하지 말라고 지금 트럼프가 엄포를 놨죠. 그 왜 엄포를 놨냐면 그들이 참여하면 전기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을 시킬까 봐 그런 거고요. 한마디로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필요한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기사 보시면 몇 기가와트 규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반도체 몇 개 이게 아니고 축구장 몇 개의 규모인데 뭐 사실은 몇 기가와트 규모 이렇게 얘기하죠. 전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를 뭐 가스를 이용할 거냐, 뭐 원전을 이용할 거냐, 뭐 태양광을 쓸 거냐, 풍력을 쓸 거냐, 그리고 보조 발전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쓸 거냐, 뭐 아니면 이제 ESS를 쓸 거냐, 여러 방식이지만 이걸 아마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전기를 만들었다 껐다 할 수 있는 전력원은 사실은 화력과 가스터빈을 활용한 천연가스 발전이 있고, 또 하나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인데 대규모 원전을 짓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위험도 높으니까 라고 해서 소규모 모듈 원전을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면 경제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 아마 신사임당 나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은 지금 한 4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근데 원전은 이제 2년째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되게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한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원전 프로젝트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원전주들은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랑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뭐 한전기술도 좋아 보이고 뭐 한국전력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긴 아닌데 제 탑픽은 항상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밸류체인을 거의 유일하게 유지한 나라라는 평가가 있는데, 미국 원전 프로젝트 확대 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한번 이제 손꼽아 보는 거죠. 원전 기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특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니,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이런 하는 회사들이 뭐 SMR 만든다고 하는데, 그들도 여전히 설계만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사실은 대부분 설계만 하죠. 근데 건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기기를 밸류체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원전을 마지막으로 지은 게 60년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한 번, 60년대 한 번 지었는데, 그때 대형 원전을 설치해 본 사람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 되시거나 돌아가셨겠죠. 살아 계셔도 아마 조금 이게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러면 경험자가 없어요. 공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반도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결국에는 많이 만들어 보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단은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다 미국 걸 지을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들을 한번 판단해 보면, 대형 원전 기준입니다. 이건 SMR 기준도 아니고 대형 원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옆에 나라 일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프랑스는 너무 느리고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밥을 2시간씩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심을, 일단은 프랑스는 공기를 맞춘 적이 없고요. 그리고 프랑스랑 미국이 사이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딴지 걸었다가 많이 혼나죠. 화를 많이 내죠, 트럼프가. 또 거기에 지금 러시아는 적대국이죠, 사실상. 중국 거는 더더욱 안 쓰겠죠. 그러면 남은 건 우리나라, 일본인데, 일본도 동일본 대진 이후에 원전 인력들이 좀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공 능력을 가장 빵빵하게 갖고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하니까 원전주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통과돼서 아마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인 조선을 제외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건 아마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전 사업에 우리 정부가 준 돈과 그쪽에 주정부라든지 뭐 기업들이 내는 돈이 합쳐져서 아마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은 상승 초입 그 정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목표가들이 한 13만 원짜리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10만 원 언저리 와 있죠, 다시. 그러면 13만 원 가면 더 안 갈 것 같냐?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표가는 지금 이론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 가격이 가면 또 올리겠죠, 목표가를. 밸류에이션 얼만큼 주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기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원전의 주기기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주요 매출처라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가 있죠. 뭐 가스터빈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해수 담수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발전 기업 발전과 관련된 걸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무슨 신사업으로 항공기 엔진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우리가 풍력의 터빈도 풍력에 들어가는 터빈이 있습니다. 바람개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보면 선풍기 머리 같은 뒤에 이제 큰 덩어리가 있죠. 이제 프로펠러 뒤에 거기에 터빈이 들어가는데 그 터빈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린 단순히 원전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확장성이 큰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또 한 번 그 수주가 나왔죠. 가스터빈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묻혀버렸습니다. 월요일 날 빠지면서. 예. 근데 이제 다시 그걸 받겠죠. 그래서 지금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따지면 한 6, 7개, 나라로 따지면 5개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거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가스터빈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가스터빈은 가스를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빠르게 통과시켜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형태인데 이 구조가 항공기 엔진과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게 만들기 제일 어려운 건데 핵심 부품인데 그걸 개발하는데 한 10몇 년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두산에서. 근데 이게 이걸 국산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만들 수 있으면 항공기 엔진도 만들기 쉽습니다. 거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 미국에서 발전소에 쓸 가스터빈이 부족해서 항공기 엔진을 뜯어와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항공기 엔진은 뭐 대한항공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보도가 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스토리는 되게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당장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 수주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주량과 지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가스터빈까지 이제 붙였기 때문에 한 기에 보통 한 예상으로는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그러면 일본에 한 7기 이렇게 팔았으면 사실은 조 단위로 수주를 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주가 잔고가 계속 쌓인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 잔고를 보고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오는 형태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중장기로 충분히 사봐도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원전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추천하는 곳이 있으실까요? 원전 관련주라고 관련주죠. 근데 관련주인데 그 회사는 사실 보일러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보일러 하면 집에 있는 보일러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릴 때 결국엔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원전도 결국엔 물을 끓여서 그 터빈을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돌리는 건데 이 항상 그 남은 열들 그 열을 활용하는 건데 이 보일러 그래서 그 보일러를 잘 만드는 회사가 BH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가스터빈 말씀드렸는데 가스터빈은 가스가 이제 통과하면서 나온 고온을 이용해서 이제 열을 발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남은 열이 있어요. 그거를 또 옆에 있는 BH가 만든 보일러를 또 돌려서 남은 열을 또 재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죠.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BHI는 화력 발전에도 들어가고요. 천연가스 발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그 다음에 뭐 가스터빈이 들어가는 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HI는 실적도 괜찮고 수주잔고도 좋고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가겠냐? 더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터픽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은 차기로 BHI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보통 방산주가 급등하는데 LIG넥스원 같은 방산주는 이미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위험할까요? 예, 위험하고요. 예, 지금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물론 LIG넥스원 수주가 조만간에 더 많이 나오겠죠. 일단 주가는 너무 많이 선반영됐고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쉴지는 좀 모르겠는데
없는 분들은 지금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 모으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있는 분들은 좀 비중 줄여 놓으셨다가 또 빠지면 사야 된다. 왜냐하면 중장기로는 좋습니다, 지금 방사는. 근데 지금 단기 이제 이란 이슈 때문에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반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주가 더 나오고 매출이 더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 다시 한번 또 저번에 만들었던 가격을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고요.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대신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가가 조금 이제 눌리면 그러면 또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방산 들고 가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실 시기다. 지금 좋으니까 따라가서 빨리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동성이 클 때 항상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세판 계속 보고 있으면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생각만 하다 보면 약간 매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일부러 창을 좀 안 보시고 진짜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이 주식을 왜 투자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훼손됐으면 손절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원칙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원칙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겠죠. 그걸 잘 못 지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변동성은 앞으로 줄어들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실적이 빠지지 않는 한 주가는 빠지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갖자. 그리고 너무 시세에 매몰돼서 보면 우리가 숲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조금 멀리서 봐야 숲도 보이고 하니까 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원전 관련된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과연 우리가 이제 원전 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짧지만 저의 경험과 이제 지식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전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혹시나 원전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 그리고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섹터들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처로 우리가 이제 갈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 이 원전에 투자할지 말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사실 투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두사에너빌리티나 한전이나 BHI나 아니면은 그 아랫단의 종목들 한전그룹들, 한전 KPS 산업기술 그리고 우리기술이라든지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오르비텍 아주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만 있고 이 위에는 사실 더 볼 필요가 그렇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정도 선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전이라는 모멘텀도 있지만은 원전이 그냥 단순히 원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전 건설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건설주 정도까지 이제 나아가서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든지 DLNC 정도까지 보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설주가 워낙에 주가를 잘 올리고 있다 보니까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원전건설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건설주들이 현대건설이 가장 상징적이고 그 다음으로 DLNC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정도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조선방산 원전이라는 산업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모두들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고 산업주기 사이클이 긴 만큼이나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움직임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전개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애초에 진입을 할 때부터 단기적으로 이 섹터나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아주 장기전에 걸친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 단기 매매, 초단타도 어렵지만 이렇게 아예 길게 끌고 가는 장기 투자 매매도 정말 힘들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는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끌고 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있어서 이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주의할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년간 주가 상승이 정말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주가 상승, 뭐 더러는 올해 들어서 2026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해준 종목들은 이걸 지금 과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고 실제로 지금 내고 있는 이익이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 대비해서도 PER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년으로 내다보고 추후에 이제 원전 건설 모멘텀이라든지 원전 모멘텀이 훨씬 더 확장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심지어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PER을 보면 손이 선뜻 가기가 어려운 PER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적 대비 PER이라든지 이익 구조 대비 PER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올라간 그 상승폭을 본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뭐 풀베팅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이제 그 투자금을 고액을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원전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투자를 좀 보류하시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를 하되 금액 조절을 하고 추후에 조정이 나오면 더 담을 각오를 하시고 돈을 미리 떼놓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원전주들은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냐면, 좀 매집 형식으로 소액으로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전략이 차라리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의점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 뭐 그리고 아마존,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각종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러한 기업들이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 다음에 AI 인프라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한 2월 정도, 1월 정도에 이러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들을 조달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그럼 돈을 조달했느냐? 회사채 발행,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크게 발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채권 발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그냥 빚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만 채권 발행한 것이 아니라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채권 발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양의 돈,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알파벳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580조 원 조달했다고 하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큰 양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자금을 또 한 번 이제 그때 말로 조달을 해 왔는데, 큰 자금들을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니까 그 자금 조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AI 인프라에 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심지어 요즘 유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에너지 단가나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트럼프가 취임 초기에 이제 얘기했었던 드릴 베이비 드릴, 에너지 단가를 낮춰서 사실상 이제 기업들의 성장이나 혁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조금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에너지 부족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건데, 지금 현 수준에서 에너지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원전만큼 뛰어난 에너지원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중요도가 올라간 것이 바로 원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 뭐 HTS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를 볼 때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점이 컴퓨터가 좋아야 뭐 방송도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은 돼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뭐 엄청나게 좋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프로그래머 분들이라든지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정말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되고 비싼 컴퓨터를 맞추셔야 되는 게 맞는데, 주식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워놓고 뭐 화면을 좀 많이 띄워놔야 된다 정도, 그리고 방송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정도,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비싼 부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사양에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정도면 괜찮게 이제 다 돌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정도 수준만 맞추면 되는데, 지금 AI라는 수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수준 사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컴퓨터에 빗대는 게 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고사양 그래픽 카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컴퓨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HBM, 이런 게 다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판 종목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데이터 센터로 생각하셔도 투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제 맞췄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이러한 슈퍼컴퓨터들을 여러 대를 이제 확보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슈퍼컴퓨터가 뭐 저야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한 대를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천 수만 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양도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가보면은 이제 엄청 이제 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뭐 건물 같은 사이즈라고 하면 좀 과장일까요? 이런 정도 수준의 컴퓨터들이 쫙 이제 쭉 늘어서 있는 공장처럼 뭐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돌릴 거냐예요. 이러한 막대한 이제 전력과 에너지 비용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원전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원전 안에서도 특히 SMR 카테고리, 소형 모듈 원전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AI발 모멘텀이 강력하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미국의 유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는 얘네 돈 없지 않나 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그 AI 인프라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AI 인프라에다가 여태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더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컴퓨터들 뭐 데이터 센터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이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나 에너지 비용 문제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좀 타격이 있기는 해요.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이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기도 하고, 사실 작년에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올해도 연달아서 계속 주가를 우상향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익률 7%대, 뭐 한 8% 근사치, 순이익률은 3%를 내다보는데 PER이 100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28년, 29년, 30년, 2035년, 2040년까지 내다보고 하는 투자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5년, 10년을 가져가는 투자가 뭐 그렇게 쉽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애초에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2025년 그리고 26년 초까지 주가를 정말 많이 들어 올렸는데, 여기에서 또 몇 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공략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좀 소액으로 전개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야 좀 이제 매집 형식으로 담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이 매집도 무슨 뭐 매주 매집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소액으로 매달 단위로 이제 매집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훨씬 더 크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멈춰야 되겠죠. 만약에 주가가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집을 재개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전력이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도 그렇지만 각종 이제 원전건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잘 가고 있고, 한전 KPS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전 KPS라든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이제 눌림목 기회를 잡아볼 만하지 않나, 좀 이런 타점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잡을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놔줘야 되지 않을까. 신규 진입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원전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장 상징적인 게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팀 단위로 움직여서 수혜를 받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천문학적인 돈을 소프트웨어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HI라든지 한국전력도 우리가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고, 그리고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면 결국 또 이제 비상발전기 같은 것들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비상발전기도 같이 한 세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아직 주가가 뭐 신고가를 쓴다든지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같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원전과 이제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서 포함시켜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1순위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보자.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이나 BHI, GNC 에너지 정도를 보되, 뭐 건설 쪽까지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DLNC 정도까지는 원전건설 모멘텀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한전 KPS나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넘어가서 뭐 우리기술이나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성이 살짝 떨어져요. 뭐 우진,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가긴 하는데 좀 밸런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된 투자를 지금부터 이제 고려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매매를 이제 계속 이어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액으로 조금씩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매매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장기간에 이제 걸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원전을 통해 단기간에 추세가 깨지니까 뭐 애써 들어갔던 걸 손절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진입하기 전부터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 나는 가져갈 생각으로 전략을 짜고 가야겠다. 그보다 빨리 수익이 나면 물론 좋은 거지만 마음가짐을 5년 이상 나는 각오하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매집을 멈추고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뭐 조정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꾸준히 매집을 해가지고 비중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부터 지금 잘 간다고 따라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와야지가 좀 적합하지 않은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선이나 방산도 그랬잖아요. 정말 긴 호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전도 어찌 보면 이제 올라간 지가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5년, 10년 대시세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제야 1년 남짓 좀 대시세가 나온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급등이 나오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한 5년, 10년 정도 주기 사이클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현 구간에서부터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간상으로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원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전략을 짜고 가는 게 좋을지 공유를 해봤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